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의 분배정의 파트에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존 롤스의 분배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 이론으로서 로버트 노지과 마이클 왈저의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같은 단원이고요. 자, 이 세금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자, 뭐 소득세, 재산세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있어도 세금 내는 거 아시죠? 뭐 지방소득세, 담배 소비세, 뭐 지방교육세, 뭐 주민세, 뭐 레저세, 뭐 별게 다 있는데요. 여러분 집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집의 크기가 커서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세금을 또 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금 내는 항목은 정말 많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우리 그 어디 보지? 얼마 이거 자 1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10억 원 이상의 돈을 번다면은 무려 45%의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로버트 노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키 스테이트 앤드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국가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즉 로버트 노직은요. 자유지상주의자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겠지요. 자, 이 자유지상주의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존 롤스는 뭐였죠? 폴리티컬 리버럴리즘이었습니다. 자,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라서 존 롤스의 정의론의 제1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뭐였죠?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모두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고 불가침성. 뭐 어떤 공리주의적인 이유든 뭐든지 간에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다. 이것만큼 이 자유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로버트 노직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유가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 특히 롤스가 강조했던 어떤 평등주의적인 가치가 있었잖아요. 불평등을 허용하지만은 대신에 이제 세금을 걷어서 좀 써야 된다라고 했었던 차등의 원칙을 비판하는 그런 식의 자유지상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 자유지상주의를 이제 구성하는 두 가지 소유 권리론과 최소 국가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소유 권리론을 이해하면요. 당연히 최소 국가론도 도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개인은 자, 우리 소유 권리론 인타이틀먼트죠? 즉 뭐다? 자격이 있다. 개인은 자격을 지닌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정당하게 얻은 내 재산이면요. 내 거 맞으면은 이건 완전 내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쓸지, 누구한테 줄지, 선물을 할지, 아니면 폐기를 할지, 파괴할지, 불태워버릴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든 아니면은 지역사회든 국가든지 간에 내 재산을 가지고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분배는 뭐죠? 뭐 차등의 원칙이 어떻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격을 부여받은 소유의 자유로운 교환의 결과 정당하게 얻은 소득이면요. 그 정당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개인이 알아서 이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에서 알아서 교환해 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평등한 결과가 도출됐다? 누군가가 돈 더 많이 벌고 누군가가 돈을 덜 벌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자유 말 그대로 개인에게 맡겨 가지고 자유롭게 한 것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이란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의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최초 획득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이다. 즉 소유물의 최초 획득이 정당하다면 그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됐다. 자 일단은 그 물건을 얻은 그 과정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유해요. 자기 소유권의 원칙. 내 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요. 부모님 것도 아니고요. 국가의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물로서의 자연인데 이 공유물로서의 자연을 내 노동을 통해서 내 몸인 내 것, 그 내 것인 내 노동을 가지고서 공유물, 아무 주인 없는 것을 변형시키든지 한 거죠.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에 이제 강물이 있습니다. 그죠? 강물. 이 강물은 누구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내 몸을 이끌고 가서 내가 나의 노동력으로 주전자로 물을 떴어요. 그럼 그 주전자에 담긴 물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왜? 내가 한 것이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것이 그 존 로크가 했었던 소유권 이론을 이제 그대로 계승한 것인데
역시 3 번으로도 이어지네요. 단 타인의 사유물의 몫을 남기는 한에서 가능하다. 로크적 단서.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다 문턱 박아 놓고 전부 다 내 거니까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너네 여기다 농사 짓지 말고 저희는 그럼 농사 지을 땅이 하나도 없는데요. 뭐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말고 적어도 타인도 자기 소유물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몫을 남기는 한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의 원칙, 정의롭게 획득된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일단 그게 정당하게 얻은 거라면, 자, 당연히 부당하게 얻은 재화라면은 그런 권리가 없겠죠. 정당하게 얻은 재화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처분하든 판매하든 선물하든 양도하든 변형하든 뭐 자녀에게 상속으로 물려주든 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종교 행위를 하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해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지에 반하는 과세는 뭐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죠? 내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정당하게 획득한 내 물건을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해요, 국가가. 이건 심지어 뭐다? 이 절도이자 강도질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세금은 부당하다? 당연히 아니죠. 자, 로버트 노직은요. 아나키 스테이트 유토피아 무정부주의제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당한 과세가 있는데 단 뭐다? 자유로운 교환 체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입을 늘리는 것. 자,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 로버트 노직의 이론이 여러분 그 율리아 사상 때 배웠던 신자유주의 경제학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아주 또 이제 상통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와 가지고 내 물건을 막 훔쳐가려고 해요. 내 걸 뺏어가려고 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건 부당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이 필요한 것이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걸 다 싹 가져가려고 해요. 정당하게 내가 이제 모아 놓은 재산인데 다 싹 가져가네요. 약탈해 갔네요. 그럼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하죠. 범법자에 대한 처벌해야 되죠. 뭐 경찰만이 아니라 법원과 교정시설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여러 기업들 몇 개가 이제 독과점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과점 이제 몇 개 기업이 3 개밖에 안 남았어, 이 분야에서. 그래서 3개 기업이 모여 가지고 "야 우리 그 담합을 해 가지고 이제 막 올리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을 이제 기만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품을 속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그런 활동들 오히려 시장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역할은 이건 정당하다. 이건 꼭 필요하다. 당연히 그런 기관들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금을 내야겠죠? 왜냐면 그런 기관들도 군대도 세금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윌트 체인벌린의 사례 볼게요.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하도 농구를 잘해 가지고 온갖 개인 기록들을 막 쏟아내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농구 선수이자 또 그만큼 또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농구하는 거 하나 보려고 돈을 내고 저 티켓 가지러 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다. 티켓을 동원하는 파워가 아주 강력하다. 막대한 입장 수입을 올려주는 인기 농구 선수 윌트 체인벌린. 그래서 이 사람이 농구팀하고 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자, 이거 한 가상의 사례라고 해 봐요. 근데 말이 가상의 사례지 실제로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농구팀하고 계약했는데 자, 입장 수입의 25%는 체인벌린 거다. 자, 관중들이 와 가지고 티켓 값을 살 거 아닙니까? 티켓 살 거 아니에요. 그중에 4분의 1이 자, 농구팀에 농구 선수 막 5 명씩 뛰고 막 그리고 막 후보 선수도 있고 감독도 있고 뭐 경기장 스태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원들이 있는데 티켓 값의 4분의 1을 챔버린이 가져간대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아무리 개들같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우리 계약 안 해." 할 수 있습니다. 농구팀이 계약하기 싫으면 이런 계약 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챔벌린도 계약 조건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안 하면 돼요. 다른 팀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했다는 건 뭐죠? 농구팀과 챔벌린이 서로 합의한 거예요. 아무런 강제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자유로운 합의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계약이 체결됐고 이제 서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자, 사람들은 이제 경기장에 올 때 입장권을 사면서 입장권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체인벌린 이름이 써 있는 박스에다가 넣는 거예요. 체인벌린 박스에다가. 자, 여기서 이것도 문제 없죠? 관중들은 본인들이 경기 보고 싶어서 체인벌린 경기 보고 싶어 가지고 경기장 온 거예요. 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관중들한테 "이거 안 하면은 혼납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관중들도 자유롭게 선택해 가지고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선택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챔버린 박스에 넣겠다. 그리고 들어가겠다." 이것이 이 경기장의 룰이라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새로운 분배 상황. 윌트 챔버린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네요. 평균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아주 큰 불평등이 발생했습니다. 윌트 챔버린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여기에 부정함이 어디 있느냐? 뭐 무슨 잘못이 있나요, 여기에?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농구팀하고 챔버린도 자유롭게, 관중들도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정당한 자기 소득을 가지고서 이렇게 돌고 돌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방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면은 문제가 없다. 단 부정의 교정의 원칙, 부정의하게 획득되거나 이전된 소유물이라면 원래대로 바로잡아야 된다. 우리 교정적 정의 아시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바로 바로잡는 것이 교정이잖아요. 재화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곧 타인의 몫을 침해한 등 부당하게 취득된 것이라면 되돌려야 함. 예를 들어서 자, 공유된 자연물 거기다 내 노동력을 썼다.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른 사람들의 몫을 다 침해하는 방식으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돈을 벌어왔는데 이 돈 어디서 벌어왔어? 응? 옆에 이제 가게에서 훔쳐왔어. 도둑, 강도 이런 식의 범죄적인 방식으로 취한 것은 부당한 취득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범죄 수익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원래대로 교정해야 된다. 이거 누가 하는 거죠, 결국에? 국가가 해야겠죠, 그죠? 이게 국가 역할이다. 국가는 자유로운 경쟁,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바로잡아주는 경찰과 법원과 이런 것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부정의 교정의 원칙에 해당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최소 국가론, 더 미니멀 스테이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국가의 역할은 자꾸 뭐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최소한으로 해라. 왜?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꾸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하죠? 더 많은 공무원과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죠. 그러면 개인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야겠네요. 그 문제다. 그렇게 하면은 개인들의 정당한 소득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게 세금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뺏어가는 방식이다. 이러면 안 된다. 자, 애초에 국가가 발전한 단계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원래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죠. 즉 자신의 소유 권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 권리를. 이 물건은 내 거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가 뭐죠? 국가가 없죠. 자, 근데 국가가 없이 자연 상태에서는 내 권리를 완벽하게 누릴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게 누릴 수가 없고 불안하죠. 누가 와서 내 거 훔쳐갈지 몰라요. 내 잘 때 누가 이제 그렇게 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협회를 만들게 된다. 자, 여기서 말한 자발적인 협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설 경호 업체를 고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설 경호업체, 사설 경비업체 이런 식으로 세콤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죠. 해 가지고 뭐 돈 모아 가지고 이제 "자, 야 친구야 우리 사설 경호업체 하자." 서로가 이제 서로 돌면서 서로 이제 불침범 돌면서 "도둑 같은 거 오는 거 막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하다가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우리 같이 합시다." 해 가지고 각 지역의 특정 지역의 지배적인 형태인 극소국가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지역 내 모든 독립인을 흡수하는 최소 국가로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뭐다? 결국 국가는 왜 있는 거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국가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기본 기능, 국방, 치안, 사법 등등 그리고 시장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이것저것 더 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 개인들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세상에는 어느 인간이나 집단도 이 권리들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 첫째, 강압이나 절도, 사기로부터 개인의 보호, 계약의 집행과 같은 협소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는 정당하다. 둘째, 이에 비해 확장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정당하지 않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소득의 재분배 정책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롤스가 말한 차등의 원칙은 뭐다? 소득을 강제로 이전하는 거예요. 정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차등의 원칙은 부당한 것이고 강제로 하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다 죽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로버트 노직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발적인 기부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거 자유로운 이전의 그 원칙인 거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을 내가 기부하고 싶어요. 불쌍한 사람들 내가 구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돈을 쓰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부자들이 뭐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기부금을 많이 낸다든지 그런 식의 막 그런 그 얘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물론 돈 버는 과정이 어땠느냐는 좀 논외로 치고 뭐 록펠러나 카네기,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사회 기부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자녀에게 내 자산의 1%만 주고 나머지 99는 다 기부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그 1%가 엄청나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자발적인 기부를 해야지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지 마라라는 것이죠. 개별적 삶을 살아가는 개별적 개인 외에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 실체도 없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는 재산과 자원 축적의 권리와 결합해 있다. 모든 이에 공통된 단일한 유토피아는 없으며 각자가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최소 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적게 간섭할수록 좋은 것이며 어떤 이상이나 특정한 유토피아를 말하는 국가는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국가가 자 이런 것이 좋은 사회예요라고 일괄적인 모습을 강요해요. 자 우리 국가 이렇게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에 자 공산주의 사회가 좋은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생산수단을 공유화하고 사유재산권을 이제 남용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로버트 노직이 보기엔요. 국가가 특정한 유토피아를 강요하면서 개인들의 권리를 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 롤즈 같은 경우에도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제시하면서 정의의 원칙 이거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대로 해야지 맞는 거예요. 라고 강요하면서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 노직의 이론은요. 역사적이고 정형적인 이론에 대한 반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씩 봅시다. 이건 약간 깊은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 그 수능 특강 같은 데에서 또 다뤄질 법한 또 문제이기도 해 가지고 이해할 정도로는 설명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자 로버트 노직의 이론은요. 역사적이에요. 뭔 소리다? 역사적인 과정이 중요해요.功利주의는 뭐가 중요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가 중요하죠. 롤즈의 이론은 뭐죠?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재분배라는 결과를 강조하네요. 노직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롤즈 본인은 이건 절차적 정의, 이거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절차적 정의이기 때문에 사회 계약의 그 과정에 따라서 도출한 것이야라고 주장하겠지만은 노직이 보기엔요. 그거는 가상적으로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결국에는 부의 재분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인 평등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노직은 정당한 소유의 최초 취득에서부터 이전 및 교정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의로우냐 아니냐는 내가 이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당했냐 안 했냐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범죄적으로 얻은 것이에요? 아니면은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에요? 공정하게 경쟁해서 얻은 것인가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공리주의와 롤주의 이론은 비역사적이다. 그런 역사적인 취득의 과정에 관심이 없었다.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 그 틀을 가지고서 끼워 맞추려고 했다. 그래서 롤즈와 공리주의 이론은요. 정형적인 이론이고 노직은 정형적인 이론에 대한 반대, 비정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정형적. 원래 여기다가 비정형적 해 놓고 그 전 뭐 언패턴드라든지 뭐 논 패턴드 이런 말을 쓰려고 했는데 검색을 해 봐도 이제 언패턴드나 논패턴드란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런 말을 노직이 안 썼나? 뭐 어쨌든 정형적 이론에 대한 반대라는 말로 제가 이렇게 써 놨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로는 노직은
역사적 이론 그리고 비정형적 이론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좀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비정형적이란 뭐다? 그러니까 정형적인 특정한 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필요에 따라 분배하세요. 필요란 틀이 있네요. 필요에 따라서 다 분배해야 돼요. 뭐 이제 능력에 따라 하세요. 아니면은 뭐 성과에 따라 하세요. n분의 1로 하세요. 교환의 틀이 있죠. 노직은 그런 틀을 제시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교환하면은 알아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교환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교환해라. 저런 식으로 교환해라. 이런 식으로 분배해라. 저런 식으로 분배해라. 특정한 분배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분배의 원리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분배 원리가 없죠. 그죠? 반면에 뭐다? 공리주의, 롤스 아니면 직관주의적인 이론들은 정형적이란 거죠. 공리주의 뭐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분배해라 이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가 하나의 틀인 것입니다. 그 틀에 끼워 맞춰야 돼요, 사회를. 개인을 그 틀에 끼워 맞춰야 돼요. 최대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내가 많이 벌었는데 자유롭게 내가 정당하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공리의 원리를 위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내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써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 당장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이 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이유로 강제로라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거 옳지 않다. 이거는 끼워 맞추는 거다. 롤즈 이론,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란 틀로 재분배를 강요하네요. 특정한 분배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분배에 개인의 재산권을 끼워 맞춤으로써 그 사람의 재산권을 왜곡하고 침해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론들이 이제 뭐 밀턴 프리드먼이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 이런 이제 경제학자들의 이론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그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가 터져 가지고 석유 가격이 올라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건 가격이 오르고 물건 가격이 오르니까 물건이 덜 팔리고 덜 팔리니까 이제 그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 줄어드니까 노동자 해고하고 해고하니까 돈이 없고 더 안 팔리고 물가는 오르는 인플레이션인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네이션 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복지국가 하려고 하면은 세금 많이 필요한데 복지국가 이제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거 국가가 어려워지고 자꾸 국가 빚이 늘어나요. 부채가 증가하죠. 채권을 발행해도 이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신우파가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제시한 레이건의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리즘 해가지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성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다 챙겨주니까 그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에이, 국가가 해주겠지 뭐. 창의성을 제시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 복지 줄여야 된다. 정부 돈 쓰는 거 줄여라. 국영기업,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국가가 운영하니까 어차피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운영 막 하네. 민영화, 네가 알아서 생존해라. 정부 규제 축소, 그리고 소득세 등등 세금을 인하하면은 자, 법인세 같은 것들을 세금을 덜 내게 하면은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더 있게 되고 더 있으니까 더 소득을 많이 그 소비에 써가지고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겠지? 트리클 다운 이론 낙수 효과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정책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재분배에 대한 고려가 적기 때문에 급진적 불평등의 증가, 결국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죠, 그죠? 실질 임금 상승이 이제 저하가 되고 저 이제 빌리 엘리엇 같은 영화 보시면요. 그 이제 주인공의 그 아버지와 형이 워킹 클래스인데 그 노동자 계급인데 그 정부의 그런 뭐 복지 프로그램 삭감이나 이런 식의 일들이 어떤 막 그런 국민들의 그런 반발과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마그리 대처 이제 수상이 사망할 때 되게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 뭐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 보시면요. 그 삭감된 영국의 그런 복지가 어떤 식의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넘어가 봅시다. 자, 앞서 보았던 로버트 노직은요.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롤즈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왈전은 공동체의 맥락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롤즈를 비판하는 것이에요. 로버트 노직은 재분배 정책을 비판해요.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마이클 왈전은 롤즈의 자유주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런 여러 저서들이 많은데 저는 그 전쟁과 정의라는 책을 먼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 관해서도 정의 전쟁론 파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우리 율리아 사상 때 평화선언에서 좀 다뤘었죠. 그죠? 자, 이 사람의 평등론은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다. 즉 평등은 컴플렉스, 복합적이다. 즉 이곳에서의 평등과 저곳에서의 평등, 즉 이곳에서의 정의로운 분배 기준과 저곳에서의 정의로운 분배 기준이 다 달라요. 즉 다원적 평등이다. 해당 인간 세상엔요 정말 많은 분야가 있죠. 정치, 경제, 의료, 스포츠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그 분야마다 분배하고자 하는 자원이 다르고요. 분배의 기준이 다른데 삶의 영역마다 저마다의 공정한 분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다?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상이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 영역에서는 무슨 자원을 분배하죠? 권력을 분배하죠. 어떤 식으로? 선출직, 임명직, 뭐 선거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주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분배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은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배워온 것이죠. 경제 영역 뭘 분배하죠? 돈을 분배해요. 어떤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경쟁에 따라서. 의료 영역, 의료 자원을 분배하죠. 어떤 식으로? 긴급한 사람에게 혹은 치료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이건 또 정하기 나름이죠. 그죠? 생명의료윤리 분야에 또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도 볼게요. 스포츠 분야도 해당 분야의 그 명예, 누가 우승했냐, 누가 1등이냐 이런 걸 분배하잖아요. 뭐 상금을 분배하기도 하고.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룹 스테이지 A조부터 H조까지 한 다음에 그 이제 상위 두 팀 뽑아 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경기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1등을 가립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팀이 서로 돌아가면서 두 번씩 붙어요. 해 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은 팀이 우승하는 방식이에요. 뭐 올림픽 탁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e스포츠라든지 스포츠의 분야마다 경기 방식, 분배 방식이 다 달라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 분야마다의 고유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 재화를 단일한 원리에 따라 분배하는 단순 평등의 입장을 비판한다. 즉,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이나 공리주의는요, 모든 사회에 일괄적으로 하나의 원칙만 적용하려고 해요. 굉장히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롤즈 어떻습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거를 모든 사회에다 다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분야마다 다르고 다 이제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죠. 공리주의 뭐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모든 분야에다 다 적용하죠. 아니, 분야마다 다르다니까? 분야마다의 적합한 기준이 다른데 왜 공리주의를 다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복합평등이란, 다원적 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민 X가 공직에서 시민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약의 우선권, 다른 취업의 기회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또는 또한 일반적으로 전환될 수 없는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자, 특정 분야에선요 불평등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죠. 그 분야의 분배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분야에서 정해진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정해 왔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만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은 정치 영역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이거를 다른 분야까지 끌고 가지 말자.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지배하는 전제를 막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누군가가 이겼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선거를 했으면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경제적인 부를 다 가져가요.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뭐 이제 학문적인 명예도 가져가요. "이 논문도 내가 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긴 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월드컵 우승 트로피 대통령한테 주는 거 맞나요? 아니죠.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정치 영역에서 이겼으니까 뭐 수능 서울대 입학 다시 지금 뭐 지금 대통령도 뭐 서울대 뭐 출신이라고 하는데 음, 대통령이라 합시다. 대통령 됐으니까 서울대 입학, 하버드 입학 해줘야 되나? 아무 상관없죠. 대통령 됐으니까 그 자녀 서울대 입학해줘야 돼. 아무 상관없죠, 그죠? 정치 영역은 정치 영역, 입시 영역은 입시 영역, 학문 영역은 학문 영역, 경제, 스포츠, 문화,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영역대로 해야지. 함부로 넘나들고 침범하지 마라. 대표적으로 금권 정치를 조심해라.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금권 정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다? 돈을 많이 소유한 자가, 부를 소유한 자가 나머지, 특히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금권 정치라고 하고요. 마이클 왈저의 복합평등 이론에 따르면요, 이런 금권 정치는 영역을 넘나들고 침해하는 전제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은, 자, 돈 많을 수 있어요. 경제 영역에서 할 수 있죠. 돈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돼야 되나요? 아니요.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판사해야 되나요? 돈이 많기 때문에 검사가 돼야 되나요?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월드컵 우승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롤즈와 노지과 왈저의 이런 이론들이 분배정의 여러 쟁점들에서 충돌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우대 정책과 부유세 논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인데요. 뭐 소수자 우대 정책, 적극적 우대 정책,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차별 시정 조치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자, 일단 용어는 이렇습니다. 누적된 차별과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된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예시를 들면은요. 역시 인종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노예 해방 선언과 그리고 이후에 뭐 흑인 민권 운동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흑인과 백인이 평등해요. 근데 아무래도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착취당했던 그런 역사와 그리고 지배자였던 역사 이런 식의 그 차이들이 공식적인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정의를 이뤘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순자산, 백인과 흑인 다르죠, 그죠? 뭐 거의 10배네요. 주당 평균 소득, 빈곤율, 실업률, 자, 심지어 피해자 인종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형 선고 비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살인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백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범죄자는 80%가 사형을 받아요. 근데 흑인 피해자가 죽으면 14%가 사형을 받네요. 법적으로도 차이가 발생해 버리네요. 그 외에 대학 진학률 이런 것도 차이가 발생해 버리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다. 사회적인 배경과 경제력과 성, 장애 등등 차별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누적이 되면서 학습된 무기력, 에이, 어차피 안 될 거야. 해당 분야에서의 낮은 성과가 누적되고 그 인종에 따른 격차가 성별에 따른 격차가 경제력에 따른 격차가 계속 누적이 돼서 빈익빈 부익부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차별의 근거가 재생산되고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집에서는요, 여유 있는 집에서는요, 자녀 교육에 신경 더 많이 쓰죠. 자녀 교육에 더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자녀 교육에 오랜 세월 동안 막 대학원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빨리 돈 버는 게 중요하죠. 대학교 보낼 돈이 어디 있어? 미국 안 그래도 비싼데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된다? 그냥 냅두면 차별의 재생산, 부의 재생산이 더 심해질 뿐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할당제, 고용과 대학 입학 등등 이런 것에서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일정한 영역을 할당해 주자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총선이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선거 투표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뭐다? 지역구 선거. 우리 도시에서 누굴 뽑을 거냐? 우리 지역에서 누구 뽑을 거냐? 이게 지역구 선거. 그리고 전국구 선거, 비례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이름을 보고 뽑는 거예요. 당에다가 딱 찍으면요. 가장 많은 표를 자, 비례대표 의석 수 전체 중에서 당의 득표 비중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정해 주는 것이고 그 배정된 의석 중에서 그 당에서 1 번부터 몇 번까지 순위를 정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 순위에 그 상위권에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식인데 이때 국회의원 비례대표대에서 여성 할당제를 실행하게 됐습니다. 2002 년부터. 왜냐? 정치 영역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영역에서 그동안 너무 남성들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차별들이 이런 이제 불평등이 누적되고 누적돼 가지고 평등 사회로 가는 데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부러 여성의 몫을 할당해 놓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비례대표 정당에서 비례대표 순위를 이제 추천하잖아요. 1 번부터 몇 번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그 홀수 1 번, 3 번, 5 번, 7번 후보들은 여성으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5.9% 였던 여성 의원 전체 여성 의원 중에 5.9 였던 비율이 오늘날에는 자 19.1% 까지 왔다고 하네요. 이렇게도 안 했으면 얼마나 그 차별이 고착화됐을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롤즈의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요. 그런 이제 최소 수혜자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는 여성이란 것 자체가 불리한 여건이란 것이에요. 그것을 차등의 원칙으로서 보정해 주는 방식인 거죠. 장애인 고용 의무,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장애인을 고용할 길이 너무 없으니까. 장애인이란 것 자체가 일종의 최소 수혜자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혹은 대학 입시에서의 지역 균형 전형, 지역 간에 그런 교육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 전형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안 하면 다들 이제 그 학원가 유명 학원가 쪽 사람들만 다들 대학 가겠죠. 그죠? 유명한 대학에. 라는 생각이란 것이에요. 혹은 소수 인종 우대 정책. 미국에선 주로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음.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예를 들어서 지방에 뭐 발전소 같은 공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 공기업에서 자 예를 들어 우린 충청도 기업이니까 충청도 인재를 20%는 최소 뽑겠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지역에서부터 인재가 유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재들이 다 수도권만 가려고 하니까 지역은 다들 이제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 출신들의 그런 불리한 여건을 보정하고자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실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자, 우리의 학교는 다양한 학생으로 구성된 교실의 모습을 지향해 왔다. 학생들이 지리적 배경, 경제적 계층, 종교, 문화, 인종 등이 다양한 그부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게 된다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더 좋은 자질을 갖출 수 있으며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행동하기 위해 더 잘 준비될 수 있다. 학교가 인종, 계급, 직업, 지위에 의해서 한 국가를 분리하는 것은 정의와 조화 모두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분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떤 학생도 과거의 성취나 능력, 타고난 덕으로 인해 대학 입학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각각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선택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서 선택한 다양한 목표들에 이바지할 가능성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차별적인 그런 불평등한 여건을 그냥 냅두면은 고지고대로 그렇게 특정 인종, 특정 재산 배경, 특정한 뭐 지역 이런 식으로 결국은 계층적으로 획일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계층적인 획일화가 되는 그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서 이제 융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성의 맥락에서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겠죠. 찬성론, 보상, 과거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무슨 말이다? 역사적 예를 들어 흑인, 백인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과거에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적인 역사가 있었지 않냐. 이 부당한 역사를 올바르게 교정하자. 일종의 교정적 정의의 그런 취지가 되겠죠. 자, 과거의 잘못에 의해서 백인이 혜택을 보고 상대적으로 흑인이 불이익을 봤으니까 흑인에게 좀 더 혜택을 줌으로써 그런 불균형을 교정해 나가자는 것이죠. 재분배. 자, 불리한 조건의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 롤즈의 차등의 원칙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가 있고요.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불평등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소수자 우대 정책을 통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사회 갈등과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결국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할 수가 있다. 사회적으로 이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선의 실현, 공화주의적인 방식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반대론도 있다. 첫 번째, 단지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냥 소수 인종 정책 흑인이라서 그냥 플러스 점수를 줘요. 자, 소수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높은 계층에 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요. 자, 오바마 대통령 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히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소수 인종으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인가요? 아니에요. 하버드에서 공부하고요. 뭐 공부 많이 하고 정치인 생활도 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했어요. 학식이 굉장히 높죠. 돈 많죠. 그런데 오바마의 자녀들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대학교 입시에서 혜택을 받는 것 맞습니까?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자, 백인입니다. 미국 남부의 백인이에요. 근데 집안이 가난해요. 조부모나 부모 때에서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죠. 근데 흑인이 아니라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플러스 점수를. 이거 맞는 것인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을 특정한 집단으로 보는 것이에요. 너는 흑인, 너는 백인, 너는 어느 계층, 너는 어느 계층 이런 식으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자존감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여건에 있다면요. 내가 이제 그 소수자 우대 정책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 전형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그런 대학 입시 체제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그 혜택을 보려면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내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증명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다니까요. 치욕적인 폭로에 노출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사실 세 번째도 굉장히 세 번째, 네 번째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비판인데 자, 과거의 피해와 현재 보상 간의 시점 불일치. 분명히 과거로부터 인종차별이 있어 왔죠. 근데 지금의 것과 과거의 것이 같나? 인종차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은 과거에 이미 죽었는데 그걸 왜 지금 세대가 감당해야 되지? 왜 지금 세대가 혜택을 봐야 되지? 왜 지금 세대의 백인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걸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지금 세대 흑인이 아무런 차별을 받은 게 없는데 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죠? 이런 식의 시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뭐 인종만이 아니라 뭐 성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네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역차별. 자, 소수자 우대 정책을 분명히 하긴 하는데 이것도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소수 인종이라는 이유로 10점, 소수 성별이라는 이유로 10점, 20점이잖아요.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대 정책을 하긴 하되 그 액수와 비중이 너무 커 버리면요. 역차별 논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오히려 흑인이라서, 오히려 남자라서, 오히려 어떤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교라서 더 불리해졌네? 오히려 더 손해를 봐 버렸네? 이거 너무 반대로 차별해 버리는 거 아니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업적주의 위배된다. 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100점 맞았어요. B는 80점 맞았습니다. 근데 소수자 우대 정책 B가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인종 점수 10점, 성별 점수 10점, 장애 점수 10점, 110점이네요.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심지어 나는 이제 특히 막 엄청 부잣집도 아니야. 근데 B한테 밀렸습니다. 개인의 노력보다 그 사람의 타고난 정체성이 중요한 사회. 이 맞냐 이거?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부유세까지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부유세 말 그대로 그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비례적으로 혹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등. 여러분 비행기 소유하고 있으면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죠? 소득세,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주식 같은 것들 말하는 거죠. 사업 소득, 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 등등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죠. 세금 냅니다. 자, 오늘날에 부유세가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요 자료 조사 기준으로는 뭐 콜롬비아가 1%, 프랑스가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하네요. 즉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의 소득 중에 재산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액수를 결론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겠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거둔 많은 세금을 가지고서 부의 재분배,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죠. 불평등 해소할 수 있죠. 롤즈의 차등의 원칙 생각해 봅시다. 또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적 자산을 환원할 수가 있다. 자, 미국 주요 인사들이 부유세 발언을 했대요. 자, 연소득 1,000만 달러, 1년에 100억 원, 112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더 적용하자. 뭐 2% 재산세 부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보스 포럼에서 부유세 도입을 외치는 슈퍼 리치들, 바이든 억만장자 부유세 추진, 초부유층 25% 과세 계획 이런 식으로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슈퍼 리치들은요. 세금 걷어가도 뭐 인생에 타격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다. 걷어가면 된다. 이걸 가지고서 사회적인 용도로 쓰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재산인데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로버트 노직의 비판. 또 하나 이중 과세는 차별이다. 이미 소득을 벌 때 소득세로 세금 내는데 재산세로 세금 또 내는 거 맞냐? 이미 경제 활동하면서 세금 내고 있다. 세 번째, 조세 회피가 심하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세금의 비중이 커지면요. 세금을 덜 내려고 편법적인 수를 막 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세금 비율이 부유세 돈 많은 사람들이 60%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100억 원을 버는 사람이 40억 원의 소득을 남기게 되겠죠? 야, 60억 원 이거 아우 이거 자, 웬 태평양이나 카리브의 섬나라가 자, 우리나라는 세금이 10%니까 10%만 내시면 돼요. 뭐다? 이 기업이라고 칩시다. 이 기업을 이 나라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 섬나라에다가 등록하는 것이에요. 100억 원 벌면은 90억 원 남게 되네요. 돈은 요 나라에서 벌고서 세금은 이 나라에 내는 겁니다. 편법을 쓰는 거죠. 자, 국빈 뉴욕. 부자 증세 압박에 뉴욕을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금융계. 자, 빌 게이츠도 워렌은 부유세 비판. 역효과 나올 것이다. 부유세 이거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면 이제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냐. 어차피 세금으로 가져갈 거. 이런 식의 의견들이 도출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첨단 이론까지 한번 보시고요. 특히 롤즈의 이론을 명백하게 이해하고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로버트 노직과 마이클 왈저의 입장을 보시면서 아 이것이 부유세와 재산세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은 완전한 공부가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